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송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대학에서 아시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국제관계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근무를 통해서 특히 제외 공간에서의 근무를 통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200만 명 또는 250만 명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만큼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 몽골 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약간 도발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몽골에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몽골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몽골의 반한 정서가 팽배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 문제로 인한 그 불만이 많고 또 그 당시에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또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몽골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또 폭행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과거에 1980년대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고자 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어떤 그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반미 정서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몽골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우선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비자 문제로 인해서 몽골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국과 몽골 수교 25주년 기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우선은 한국 문화에 대한 몽골인들의 어떤 인식을 좋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3, 4위전 우리나라와 터키의 어떤 준결승 3, 4위전 그 시합 때 그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그 관객들이 커다란 튀르키예 국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극기 함께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어떤 나라가 와서 시합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튀르키예 국기와 같은 대형 국기를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튀르키예 국기를 대형 국기를 만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튀르키예가 우리의 어떤 형제국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튀르키예가 우리의 형제국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방금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튀르키예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튀르키예가 우리의 어떤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가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한 그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모두 16개 나라였었고 또 의료 진도 보낸 나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준 나라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은 약 50개 이상이고 그런데 유독 튀르키예만을 우리가 형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에 있는 한국 대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튀르키예를 형제국으로 인식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물어봤는데 한국 대사도 6.25 때 어떤 참전 이상의 다른 답을 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저도 늘 왜 튀르키예가 멀리 있는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정치에는 또 국제 관계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는 데는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당시 구소련은 점점 그 외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도 1949년에 공산화되었고 또 동남아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특히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구소련과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어떤 안보 환경 때문에 그 튀르키예로서는 안보 위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토는 군사동맹, 그 국제기구입니다. 특히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같이 방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로서는 이러한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당시의 주상 과제였었는데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또 반면에 미국이나 서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어떤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로서는 뭔가 미국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침 그러한 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튀르키예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미국 편을 들어서 참전을 하자. 그리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튀르키예는 한국전에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참전한 나라입니다. 또 파병 규모도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었고 전사자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영맹스러운 국가였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전에서의 어떤 그 참전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튀르키예는 1951년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튀르키예가 군대를 보내서 또 젊은 군인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주고 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아주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튀르키예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군대를 보냈던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민들은 튀르키예를 형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몽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몽고는 한자로 하면은 우메할 몽자 옛 고자 어떻게 보면은 나라 이름으로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고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몽골에 대해서 그닥 좋은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라도 굉장히 그 비하해서 멸시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몽골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1991년 우리와 몽골이 수교할 때 몽골 정부가 당시에 우리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울 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 땅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이름이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었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인도는 오늘날의 인도가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가 쓴 빠방 경문록이라는 책을 아주 탐독했습니다. 그가 남긴 그 동방 견문록을 보면 매 페이지마다 자세하게 또 이 여백에 글자가 쓰여져 있고 또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에는 또 밑줄도 쳐져 있을 정도로 아주 동방 견문록을 탐독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 견문록은 지은 마르코 폴로는 중국 원나라 시절에 쿠빌라이 황제의 신하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쓴 책이 바로 동방 견문록입니다. 따라서 마르코 폴로가 얘기했던 뭐 황금이 나오는 나라, 뭐 지상 낙원은 오늘날의 인도가 아니고 바로 몽골의 나라, 몽골족의 나라, 원나라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르코 폴로 콜럼버스가 찾고자 했던 나라는 인도가 아니라 몽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근무하면서 또 우리 그 직원들한테 그리고 많은 분들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결코 몽골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몽골에 대해서 이왕이면은 좀 따뜻한 시선을 봤으면 좋겠다. 아마도 우리가 과거에 한국사를 배울 때 몽골의 어떤 그 고려 침입이라든지 또 공려라든지 뭐 기황후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날 몽골을 보게 되면은 결코 몽골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과연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그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와 몽골과의 관계, 특히 이런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기왕후가 과연 악녀일까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중국에 가서 황후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가 낳은 아들이 중국 황제가 된 여성이 있었을까요? 기왕후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서에는 기왕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왕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조선시대 때 쓰여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은 남존여비라는 그런 어떤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인 기왕후에 대해서 결코 좋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왕후는 국민왕과 굉장히 그 정치적인 라이벌입니다. 국민왕이 즉위할 때 기왕후가 반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왕이 기왕후를 매우 미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그 종묘에
조선의 왕 말고 조선의 왕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 종묘에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국민왕입니다. 국민왕 때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 부친인 이자춘이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춘, 이성계는 오늘날 함흥, 어떻게 보면 조선의 그 변방 지방에 있던 그 이름 없는 그 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중앙 정계로 이끈 이가 바로 국민왕이었었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선 시대의 그 국민왕에 대해서는 계속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왕후는 국민왕의 정책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성리학의 남존 여비 그리고 국민왕의 어떤 정책의 라이벌인 기왕후에 대해서 결코 좋게 평가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그 과거, 조선시대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 남존 여비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기왕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왕후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그런 여성의 그 모델로서 우리가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공녀라는 그 신분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원나라의 많은 공녀들이 그 몽골에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원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계속 공녀들이 몽골에 바쳐졌습니다. 지금 아마 기억나시는 그 영화 중에 그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잠깐 캡처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공녀 뭐 바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같은 공녀를 바친 것인데 원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명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사실 공녀로 바쳐진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이고 우리가 비난하려면은 원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같이 비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원나라만 몽골만 비난하고 명나라를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세는 저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녀와 관련돼서 굳이 몽골만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뉘고 있는데 특히 몽골의 그 고려 침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고려를 침입한 북방 이민족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거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몽골이 있었고 고려 거란 전쟁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서희라든지 또 2차 전쟁 때 양규 장군, 특히 3차 전쟁 때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반면에 고려 몽골 전쟁은 9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장군들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고려 거란 전쟁은 조정이 온 국민과 함께 거란의 어떤 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전쟁을 한 것에 비해서 고려 몽골 전쟁의 경우에는 과연 조정이 우리 전체 그 고려 백성들과 함께 전쟁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려 몽골 전쟁은 어떤 그 조정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최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정권을 보존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은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기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이에 강화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이 몽골족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들 몽골족은 그 침입해 와서 식량을 약탈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 약탈 행위를 주로 했었고, 특히 고려 왕이 본토로 나와서 항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무신 정권은 고려 왕이 본토에 가서 항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짓 약속을 하면은 몽골족이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수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고려 왕이 본토로 나가서 항복하지도 않았었고요. 오로지 무신 정권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권 안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했을 때 이들 무신 정권의 인물들, 또 당시 소수의 귀족들은 강화도에서 아주 활락 생활을 했던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신 정권의 어떤 그 리더가 암살된 후에 그 고려 왕이 개경으로 환도해서 그때서야 몽골에 항복을 하고 이 고려 몽골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삼별초의 그 항쟁으로 많이 배웠었는데, 과연 이러한 그 삼별초의 난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정권 안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별초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그 무신 정권의 어떤 사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별초의 난도 어떻게 보면은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 그들의 어떤 그 지위가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일으킨 난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 5,000년의 한국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의 식량을 지원해 준 나라가 두 개입니다. 미국 그리고 몽골입니다. 아마 과연 몽골이 우리나라의 식량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은 고려사 절요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사 절요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그 고려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정통 어떤 그 역사 책을 만들었고, 고려사 절요는 그 고려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려사 절요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시에 고려 왕은 매우 독특한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고려 왕이라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원나라 황제의 사위 부마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모두 쿠빌라이 어떤 그 딸, 손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그 제국 대장공주, 이렇게 대장자가 다 있는 것은 왕의 그 왕비가 낳은 정식 공주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대장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으면은 왕비가 아닌 후궁이 낳은 그 공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왕비가 낳은 공주와 후궁이 낳은 공주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 신분상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 왕이 이러한 그 왕비의 그 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고려 왕의 그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튀르키예가 우리의 형제국인가라는 그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몽골이 우리의 형제국인가라는
그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몽골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튀르키예가 우리의 형제국인 거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데 몽골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형제국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징기스칸이 아주 그 잔인한 그 어떤 성품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징기스칸의 어떤 그 정복했던 그 지도를 보고 계신데 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 고려 이 요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중동이라든지 동유럽까지 몽골이 지배했고 거기에 몽골 그족이 다스리는 그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의 경우에는 국채 그리고 왕조가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뭐 그 지금 고려 왕이 폐위가 됐고 뭐 어떤 그 몽골이 누군가를 보내서 다스렸다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몽골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도 고려 왕은 그대로 존속했었고 고려의 그 왕조 체제는 그대로 존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 비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몽골 비사는 몽골이 인정한, 몽골이 공인한 정통 역사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어떤 그 신화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요. 몽골 비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징기스칸 가문의 어떤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알랑고아라는 어떤 그 몽골의 그 시조 알랑고아 신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빛이 알랑고아의 뱃속으로 들어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유아 부인 설화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징기스칸이 알랑고아의 12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신화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고려와 그 우리나라와 몽골 간에는 역사적인 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몽골이 우리의 형제국이라는 어떤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1219년에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서 거란의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고려사 저료에 보면은 양국 영위 형제 그러니까 양국이 영원히 형제가 되었다. 만세 자손 무망 금일. 여기 무망은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은 고려사 저료에 어떤 그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형제라는 양국이 형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몽골의 그 장군들이 마음대로 고려와 형제라고 칭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징기스칸의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형제 맹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징기스칸이 알랑고아의 12대 손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어떤 역사성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른 어떤 형제 맹약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몽골의 전성기에도 고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징기스칸이 굉장히 그 잔인한 성품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몽골의 인구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전성기였을 때도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는 약 한 10만 명, 그러니까 절반을 이끌고 어떤 그 정복 활동에 나갔었고 나머지 절반은 몽골의 어떤 자체 방어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다시
다시 말해서 이 5만의 병사 갖고서 결국 유럽 정복까지 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습니다. 항복한 어떤 그 적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만일에 저항한 세력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진격해 간다 그러면은 뒤통수가 아마 간질간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입장에서도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 어떤 그 잔인함을 보여주었고요. 그 대표적인 그 몇 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타타르족 경우에는 자기의 그 부친인 그 예수게이를 죽인 원수라 해서 수레바퀴보다 키 큰 남자는 모두 목을 그 수레바퀴에 맞춰서 목을 잘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호라즘이라고 오늘날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이슬람 왕조인데 이 무함마드 왕이 그 징기스칸의 그 사신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기스칸이 격분해서 결국 이 무함마드 어떤 그 호라즘을 그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무함마드 왕은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 계속 몽골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아들도 역시 또 그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쫓아가서 그 패배시킵니다. 또 거란족의 경우에도 그 징기스칸의 사신을 처형하니까 약 한 70여일 만에 이 거란의 어떤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제가 고려 몽골 전쟁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몽골 사신 어떤 그 피살이 그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신을 죽인 나라들은 아예 전멸을 시켜버리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왕을 죽게 만들고, 그런데 고려의 경우에는 징기스칸의 사신이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징기스칸이 고려를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징기스칸의 어떤 그 DNA 속에 면면이 흐르는 어떤 그 고려에 대한 그 좋은 어떤 그 친연성, 또 그의 어떤 그런 친연성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그 좋은 감정, 이것이 바탕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고려의 그 행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신 정권의 어떤 리더가 피살된 후 고려 왕은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고 그 왕자를 그 사신으로 항복의 어떤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몽골에 보내집니다. 그 당시에 이 고려 왕자가 중국에 가서 계속 그 몽골의 어떤 그 리더, 몽골의 그 지도자를 찾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몽골의 그 지도자들도 계속 그 송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계속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고려 왕자도 어떤 그 몽골의 그 지도자를 쫓아서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몽골의 그러니까 대칸이 사망하면서 후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쿠빌라이와 또 쿠빌라이 동생 아릭 부케 그 사이에 후계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당시 고려 왕자가 쿠빌라이한테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인 아릭 부케와 어떤 그 후계 구도를 놓고서 어떤 그 정통성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차에 고려 왕자가 자기한테 와서 항복을 하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떤 그 정통성이 나한테 있다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또 이 쿠빌라이가 결국 나중에 황제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아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 고려 왕자가 왜 아릭 부케가 아닌 쿠빌라이한테 갔을까 하는 것은 아직도 역사의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의 고려 왕자가 나중에 왕으로 즉위하여서 원종이 됩니다. 이 원종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무신 정권의 어떤 그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위가 어떤 그 안정화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원종으로서는 왕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쿠빌라이와 그 이 아들, 딸 서로 결혼하자고 계속 조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쿠빌라이가 그 고려에 딸을 씹어낸 게 아니라 고려 원종이 쿠빌라이한테 여러 차례 그 혼인을 하자라고 간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쿠빌라이로서도 사실 혼인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계속 그 고려 원종의 어떤 간청, 특히 고려 원종이 누굽니까? 왕자 시절에 자기한테 와서 항복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빚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쿠빌라이가 자기 딸을 그 원종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려 왕은 그 부마로서의 그 지위를 갖게 되고 이 부마로서의 지위는 그 원나라 황실 내에서 서열 7번째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마가 되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고려에 파견되었던 그 다루가치는 아마 그 일제시대로 하면은 그 총독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루가치가 그 전까지는 파견되어서 그 고려 조정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였는데 고려 왕이 부마가 되면서 그 다루가치는 돌아가 버립니다. 흔히 원나라의 그 고려 지배 기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자주성이 상실되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나라 전성기 때 동유럽까지 오늘날 중동까지 오늘날 중앙아시아까지 모두 다 그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딱 예외가 고려입니다. 고려는 왕조가 유지가 되었고 또 계속 국채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의 그 고려 간섭, 자주성 훼손, 과연 올바른 해석일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약 6만 명의 어떤 그 몽골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근무할 때 통상 했던 말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일하거나 오랜 그 시간 동안 그 거주했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간 사람이 약 한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00만 명 중에서 약 10%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몽골 학생들은 약 한 10,000명 정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명 정도의 숫자는 지금 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의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인데 비율로만 따지면은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경우에는 막 1억 명인 인구가 넘고요. 그 중에 한 10만 명이고 뭐 중국 한 14억 중에 한 8만 명이고요. 뭐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300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아주 큰 그 규모입니다. 또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그 몽골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은 그 편의점이 한국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그 23년 말 현재
CU가 300개 넘었고 또 GS25도 거의 200개 가까이 또 이마트도 4, 5점이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한식당 뭐 카페 거의 그 우리의 어떤 그 음식 문화가 그대로 몽골에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외교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몽골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우리와 몽골 간의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공공 외교라 하면은 마치 공공자가 있어서 무슨 어떤 그 공공기관이 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퍼블릭 디플로마시이고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은 프라이빗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더 제너럴 퍼블릭의 어떤 약어입니다. 더 제너럴 퍼블릭과 더 퍼블릭은 같은 뜻인데 더 제너럴 퍼블릭은 바로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디플로마시는 일반인이 하는 외교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전통 외교와 공공 외교의 차이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그 전통 외교는 정부가 주체였었는데 공공 외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 기구라든지 다국적 회사라든지 NGO라든지 어떤 개인이 그 공공 외교 활동의 주체이고 어떤 하드 파워,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 정책, 가치 이런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서포트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공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편견을 깨부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이런 편견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 마음 상태라면 반대쪽에서도 상대방도 또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외교 활동의 어떤 가장 기본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몽골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몽골에 근무하면서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일 처리가 뭐 늦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상처를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몽골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 좋겠다. 불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코리아 타임 하면은 2, 30분 늦게 도착하는 약속 시간보다 2, 30분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명사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도 경제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이 체화된 것처럼 몽골도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경제도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또 그들의 어떤 그 선진국화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그 역사, 그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내용은 좀 도발적인 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맞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그 외교관으로서 생활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감정을 갖고 대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중시해서 그들을 대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몽골을 떠날 때 그 당시에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약간 좀 이게 잘난 척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 또다시 이처럼 몽골을 사랑하는 대사를 맡게 될까 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나름대로 몽골에서의 어떤 그 생활 또 몽골에서 어떤 그 근무를 아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주변에 외국 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좀 더 따뜻한 말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또 한국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